여러분, 추석 강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의 마지막에 저희가 신체 언어, 몸짓, 즉 호감을 주는 신체 언어와 비호감, 신체 언어로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렸고요. 자, 2교시에서는 또 다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짓하고 같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어떤 모션을 하는 거 그런 거를 보통 제스처라고도 얘기하죠. 뭐 꼭 스피치 아니어도 어떤 자세 중에서도 손을 이용해서 하는 몸짓 언어를 제스처라고 합니다. 사실 제스처를 하게 되면 연설자에게 좀 자신감도 주고 청중에게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제스처를 쓰면 청중이 좀 더 주의를 집중하고 뭔가 이제 연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도 제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제스처를 제대로 사용하면 말의 뜻을 강하게 또는 보충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피치의 어떤 내용과 맛을 분명하고 좀 맛깔스럽게 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수업 중에 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쵸? 자, 이런 제스처를 하는 이제 기법으로는 첫 번째, 팔 전체로 하라라고 합니다. 제스처는 말에 강세를 주고 청중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시선을 모으려면 힘있게 좀 역동적이어야 하고요. 그 손만 움직이기보다는 어깨에서 손에 이르기까지 팔 전체를 약간 유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적절하게 너무 그러니까 뭐 크게 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가 좋지만 우리가 청중이 많아요. 즉 강의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연사와 청중의 물리적 거리가 좀 멀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 거리에 맞게 제스처의 폭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설하는 장이 클 때는 좀 작을 때나 가까이 대화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제스처를 크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는 이제 어떤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라. 중간에 어영부영 끝나면 연사도 당황스럽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청중도 편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할 때는 이 손이 머리 위로 가거나 허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양 어깨로부터 30cm를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고 30cm 내에서 이 손놀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습을 안 하고 자주 이제 제스처를 안 하다 보면 이게 제스처를 하다가 나 스스로 뭔가 어색해서 하다가 말아버려요.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움직인 그런 팔이라면 제스처가 내가 의도했던 거를 막 다 끝낼 때까지는 자신 있게 그 제스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스처는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나요? 스피치에서는 제스처를 조금 자주 크게 하는 거가 스피치의 성격, 청중의 크기,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중이 별로 몇 명 안 돼요. 근데 혼자 너무 과한 제스처를 쓰면 좀 오버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굉장히 청중도 많고 큰 강연장에서 이 제스처를 조그맣게 쓰면 되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중이 넓게 배치되어 있느냐, 가운데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연설이라던가 어떤 고객에게 우리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또는 강연할 때는
뭐 팔을 크게 든다라던가 주먹을 불끈 쥔다라던가 하는 좀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그 모션이 제스처가 더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가 높은 청중이나 또는 이제 학회의 연구 보고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제스처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술 발표나 연구 보고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치 연설 같은 그런 제스처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면접할 때 손 움직이지 말고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하죠. 고별식이나 추모식, 장례식과 같이 엄숙한 그런 모임에서는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처가 전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제스처의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팔을 크게 벌린다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제스처의 내용도 같아야 되지만 타이밍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제스처를 꼭 하라고 이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때는요, 사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할 경우는 되게 어색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자주 해보시는 건요, 이런 스피치, 또 프레젠테이션의 경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제스처의 사용 빈도나 또는 사용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의 방향은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눈은 지시하는 손끝의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추구해라. 우리가 똑같은 자세로 10분, 15분 스피치를 하면 되게 청중들이 지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크기의 제스처를 하거나 같은 모양의 제스처를 보여주면 스피치 내용까지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에 맞게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스처를 크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작게 하면 이것도 비언어니까 내가 언어로 또는 글로 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전달 외에는 손을 주먹쥐거나 활짝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옆에 손을 내려놓을 때 편안하게 차렷 자세를 할 때 손을 너무 꽉 쥐거나 활짝 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손가락과 손바닥을 약간 축구공을 쥔 듯한 정도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제스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손바닥을 쫙 펴거나 손은 물론 주먹을 쥘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강함을 강조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주먹을 쥐고 제스처를 하거나 손가락을 활짝 펴고 제스처를 하기보다는 약간 손가락을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다음 수업에서 이 손의 위치라던가 손의 모양 같은 거는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음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별 특징 중 살펴볼 내용은 공감 및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초면에 너무 가까이 누가 다가와서 의사소통하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근감의 정도와 대화의 성격, 대화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 공간도 뭐예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무실이 굉장히 크고 좀 뭔가 웅장한 느낌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죠?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공간이 주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나도 모르게 살금살금 걷고 목소리도 작게 하잖아요. 대신 술집에 가서는 안 그러죠. 그 공간도 어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거리도죠.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그 대화를 할 때 제일 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적절한 거리는 친밀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각은 여러분 사실 악수나 가벼운 어깨 토닥임, 포옹 같은 건데요. 이 모두 비언어적인 접촉 커뮤니케이션인데 누가 나를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준다, 포옹을 한다 그러면 뭐 격려, 위로, 친밀감 이런 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겠죠. 따뜻하게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줄 때 우리 되게 많이 위로받잖아요. 근데 이런 터치는 굉장히 문화 차이가 크고 개인 차이가 큽니다. 터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의 어떤 의사 없이 터치를 하는 거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막 터치하는 거는 되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문화 차이도 크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인사할 때 누가 다가와서 포옹하면서 볼에 키스하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그 인사법도 서양 사람들은 사실 볼 키스 정도는 되게 익숙한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목례가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키스나 포옹 같은 경우는 터치잖아요. 이런 그 인사를 할 때는 문화적인 부분 또 개인차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편안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인 거리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티밋 존이라고 하는 거는 친밀 영역이에요. 50cm 이내죠. 가족이나 연인 아주 가까운 사이. 감정적 교류가 있고 신체 접촉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죠. 퍼스널 존이라고 하면 개인 영역입니다. 50세 0.46이니까 46cm에서 1.2m 정도로 가까운 친구나 친한 동료,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적절한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셜 존이라고 사회적 영역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또 업무 관계입니다. 그럴 때는 예의 바른 대화를 하고 발표나 상담할 때 적절한 거리입니다. 이런 상담실에 가면 중간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의 폭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퍼블릭 존입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어떤 그 스피치를 하거나 권위를 강조할 때, 즉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무대 발표를 할 때 그 무대하고 청중의 거리가 보통은 3.7m 이상이 됐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물리적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리도 뭐라고 얘기했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거리가 이루어졌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진다는 거죠. 대화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막 다가오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는 친밀하지 않아. 라는 거를 여러분이 바디랭귀지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친밀감, 신뢰, 거리가 멀면 객관성, 권위 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언어 또는 또는 그 안전거리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조절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랑 B라는 사람, 나랑 A라는 사람의 내가 느끼는 친밀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50cm 이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1m 20cm를 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저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리는 사실 문화랑도 밀접합니다. 기본적으로 라틴 문화권이죠. 보통 우리가 남미 문화죠.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데는 굉장히 친밀한 거리를 가까이 여깁니다. 그래서 멕시칸 친구들을 만나면요. 되게 가까이 서요. 그에 비해서 그 북유럽이나 일본, 한국, 우리도 그래요. 너무 가까이 오는 거 그렇게 편애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이걸 잘 모르면 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라틴계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나를 친근하게 안 느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거리가 좁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월드에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디랭귀지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진짜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이 원더우먼이에요. 제가 이 내용은 제미나이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더우먼 포즈가 자신감을 준다고 이렇게 나왔죠. 이게 원더우먼 포즈예요.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쫙 펴고 이 사람이 미스 아메리칸과 미스 USA 출신인데요.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그런 미국 드라마인데 빙글빙글 돌면 갑자기 옷이 이렇게 비키니 수영복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요. 커디 박사라는 분이 테드 강연에서 신체 언어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원더우먼 포즈인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좀 이렇게 low power 포즈라고 해서 소극적인 동작을 취하게 하고 2분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의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힘있는 자세를 취한 사람이 훨씬 더 호르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대요. 우리가 자신감을 죄송해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자,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도 뭐가 나온다는 거죠?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울하고 요즘 너무 의기소침하다. 그러면 어깨를 펴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까지 그 행동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버디 랭귀지의 영향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준 언어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가장 편한 말이 뭘까? 말투예요, 말투. 여러분, 어떤 똑같은 내용인데도, 너 잘났다. 되게 빈정거리는 느낌이죠. 너 정말 잘났어. 너 잘났어, 정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어조, 목소리의 크기, 느낌, 이거가 준언어예요.
이 준언어가 대화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완전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약간 어색한 표현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어색한 표현이거나 뭐 상대방이 느낄 때 이거 약간 예의 없는 표현인데 저는 그걸 모르고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 말투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무례하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랬나 보다 라는 느낌을 주면 그냥 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서 발음 표현도 중요하지만 영어조차도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건 비단 외국어도 그런데 한국어는 더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가 뭐 나를 바라보는 표정, 눈빛, 그 사람의 약간 뭐 말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언어도 그 사람의 감정, 정서, 어떤 다양한 느낌 이런 걸 다 전달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소리 톤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면 신뢰감을 가져요. 근데 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 볼 때 목소리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약간 좀 신뢰감을 준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 훨씬 더 저는 호감을 갖더라고요. 얼굴보다 저는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목소리는 이제 강도, 크기죠. 작으면은 뭔가 자신이 없게 느껴지고 좀 크면은 저 사람 자기 하는 말에 되게 자신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크면 뭔가 좀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준언어의 목소리 톤이 준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어떤 기분 이런 걸 다 전달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초조한가? 라고 느끼고요. 너무 느리면 어때요? 지루하고 졸려요. 그리고 뭔가 평이하게 속도를 일정하게 하다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좀 강하게 약간 천천히 말하면서 속도의 변화를 줘서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AI 같이 말하는 사람들 있겠죠. 톤이 너무 일정해요. 졸리죠? 그리고 무감정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톤도 적절히 중요한 부분은 높게 그리고 결론은 약간 천천히 그 다음에 부드럽게 약간 낮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도 결국 어떤 정보도 전달하고 감정 느낌을 전달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목소리는 감정의 그릇이고요. 말의 설득력은 어디에서? 그 사람의 톤에서, 말 톤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목소리가 신뢰감이 드나요? 약간 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고, 그렇다고 좀 높지 않고, 좀 약간 저음이고, 좀 바르게, 그러니까 똑바로 발음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라이언 법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목소리의 억양, 속도 또는 톤, 말투 같은 거죠. 그런 걸로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진정성까지 판단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비언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강의 내용이 온라인에 적합하지 않아서 좀 뒤에 이 온라인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올리면 시간이 지나서 올리면 오프라인으로 보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그 내용을
내용은 이미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제가 기말고사에는 포함이 돼요. 중간고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다음 날까지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이 퀴즈가 간혹 스마트폰에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야 할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꼭 컴퓨터상에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의를 올린 점 죄송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에 다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